오늘 발표를 해주실 연자분께서는 지금 연암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계신 이웅종 교수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도 많이 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도 이제 잘 모르는 분야라서 아마 연자 교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웅종 교수님을 모셔서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여기까지네. 마이크, 입막이 벗어도 되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조입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춥죠. 저 위에서 저기 지금 제가 경기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춥더라고요. 근데 부산 오면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얇게 옷을 다시 갈아입었거든요. 후회합니다 지금. 여기 바람 부니까 위보다 사실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앉아가지고 한참 떨었거든요. 여기 올라오니까 뭐 살짝 열도 올라오고 여러분하고 오늘 이제 반려동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반려동물 쪽이 요즘들 관심 있는 분야이죠. 네,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 혹시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안 기르시는 분들이 더 많네. 네, 손 내리시고요. 혹시 제가 오기 전에 그 영상 한번 보라고 미리 공지했었는데 보셨나요? 보신 분? 몇 분 안 보셨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기 그 영상 한번 꼭 보시면 제가 오늘 강의 주제가 그 영상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미리 보고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이 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것도 방송 제작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제 설문지 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 나중에 한번 관심 가져주셔서 설문지 조사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할 때는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씁쓸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제 시작하다 보면 걔 이야기 또 꺼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많은 호응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아시죠? 반응 없는 거. 반응 없으면 진짜 강의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많은 반응. 예를 들어 잘 이해 안 가더라도 까딱까딱 한번 연습해 볼까요? 까딱까딱. 맞아. 그쵸? 이렇게 또 고개를 또 살며시 한 번씩 고개를 까딱까딱 해주시면 저희 강의하는데 정말 신이 납니다. 자, 저희는 KCMC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한국에 매너 있는 시민견을 만들어갑니다. 저희는 이제 KCMC 문화원이라는 것은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와 전국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반려견과 함께 올바른 반려 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패티켓 에티켓이죠.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바로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바른 산책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패티켓 에티켓 문화를 왜 지켜야 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조금 서로들 조금씩 양보를 해 나가면서 서로 지켜간다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성숙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앞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반려견 행동심리. 자, 여러분들은 반려견과 함께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행동에 따라서 걔들이 반응하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 먹고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다 알면 저희들 직업 필요가 없거든요. 자, 우리 반려견도 똑같습니다. 반려견도 보호자의 역할이거든요. 보호자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걔들이 행동하는 것은 확연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보호자가 보호자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 반려견이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보호자는 어떻게 따라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강연을 시작하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시니까 제가 자격사항 잠깐 설명 몇 가지 드리고 갈게요. 자격증 한번 보실까요? 자격증 한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심리상담사 1급 제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다음 요양복지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스포츠사 마사지 1급도 가지고 있고요. 카이로프라틱. 아니 반려견 저 앞에 계신 분은 반려견 훈련사라고 하는데 왜 이상한 자격증을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 처음에 이 직업을 선택하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갔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생각하는 것이 남들과 같은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엉뚱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지금 동물 매개 치료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나라에 또 발전시켰고 석사 학위까지 지금 만들어진 케이스가 됐거든요. 그것도 예전에 제가 처음 강아지 훈련 교육을 할 때 고아원, 양로원 다니면서 훈련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해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시키면 어땠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동물 매개치료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던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일본과 외국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없지?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진행했던 것을 이 동물 매개치료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죠. 그걸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더라고요.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고 싶으면 상담사라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는 자격증처럼 뭐 스포츠 마사지사, 좀 마사지사 가서 직업으로 안 합니다. 심리 상담 제가 상담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우고 익혔고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이라도 알아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씩 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요양복지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요양복지사는 국가 자격증이죠. 요즘 요양복지사는 굉장히 인정들 많이들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쪽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소했던 분야였죠. 왜 요양복지사 자격증을 했느냐? 심리상담도 배우고 심리상담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요양복지 분야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요양복지사는 그 당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무조건 자원봉사를 해야 됩니다. 요양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만 시험 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나도 기왕이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요양보호소 시설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제가 실습을 합니다. 실습에서 느꼈던 거거든요. 절대 나는 나이 먹으면 요양병원에 가지 않는다. 그거 하나만 배웠어요. 자, 왜일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그 영상 속에서 비춰지는 뭐 홍보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운동도 시켜주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목욕봉사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나도 요양복지사가 되면 저런 걸 하나보다 해서 갔었죠. 가서 막상 실습을 하다 보니까 목욕시킬 시간도 없고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고 산책할 시간도 없더라고요. 경기도 수원시에서 제일 큰 곳을 갔거든요. 가장 좋다고 하는데 갔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됐다. 아침 먹고 일으켜 세우죠. 식사 봉사합니다. 한 30분 있다 다시 들어놓아요. 그 재워. 그냥 점심때 되면 11시에 또 일으켜 세워요. 그 다음에 가만 앉았다가 11시 반 정도 되니까 식사 배식을 쭉 합니다. 한 12시 반 되면 또 눕혀. 언제 봉사하죠? 언제 산책하죠? 언제 목욕시키죠? 없어요. 그만치 힘들었던 거. 그래서 난 나중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되고 이런 문화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벌써 10여 년 전이거든요. 10여 년 전에 자격증을 땄던 거니까. 자, 스포츠 마사지나 카이로프라틱 같은 경우는 저희 강아지들도 많이 아프면 어디로 가요? 동물병원 가죠. 동물병원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뭐 재활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 많아요. 왜 강아지들은 재활 치료소가 없지? 강아지는 재활 치료가 없더라고요. 재활 치료소 하면 좋겠더라. 그래서 방송에서 재활 치료에 대해서 막
이제 떠들어도 됩니다. 제가 떠드는 것은 뭐가 되냐면 직업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직업으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왜? 없는 것을 자꾸 만들고 이야기하다 보면 직업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이 왜 좋냐면 아직까지 지금 발전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직업에 대한 것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라는 것은 자꾸 적은 틀 안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폭넓은 틀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저는 이용종이라는 저 혹시 제 이름 아시죠? 모르는 사람 있으면 지금 인터넷 찾아가서 확인하시고요. 자,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을 가장 줬던 것이 이용종이라는 세 글자를 남기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찾아서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자꾸 찾아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그다음에 다른 자격증으로 보면 KKF, AKC, AKU, FCI 정년종 심사위원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개념의 IGP, 그 다음에 WUSV, 세계 세파트연맹 심사위원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내가 과연 앞으로 미래에 심사도 외국에서 볼 거라는 생각은 그 당시는 하지 못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도 되더라고요. 저는 1년에 평균 8번에서 12번 외국 나갑니다. 무엇 때문에? 심사보러 외국을 가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아까 뭐라 했죠? 외국 갈까? 생각도 못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대한민국 브랜드, 반려 문화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그만 어떻게 됐다. 지금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이 반려 문화 시장이 성장 속도가 큰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것이 일본 다음 우리나라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을 또 겨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 반려문화 반려산업들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자격증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과에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들 있을 거예요. 자격증 있으시면 학교 다니실 때 최대한 많이 따서 보유하시고 자격증을 그대로 묵히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앞으로 내가 더 성장할 때 필요한 영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격증을 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사항 같은 경우는 강아지에 관련된 자격증은 제가 딱 한 가지만 없어요. 제가 반려동물에 관련된 자격증 여기 다 안 썼는데요. 반려동물에 관련된 자격증 제가 12개인가 있거든요. 그중에 현재 하나가 없는 것이 미용. 유일하게 없는 게 애견 미용사 자격증만 없어요. 옛날 같아서 땄을 텐데 지금 다시 따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교육 2막이죠. 자, 교육을 왜 시켜야 될까? 반려동물 교육시킨다는 것은 결국 건강한 삶을 누구와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왜 교육을 시켜야 될까? 아직도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을 내가 시키고는 싶지만 교육비가 쌓여 비싸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왜 내가 꼭 굳이 교육을 시킬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반려견 교육이라는 것은 책임이거든요. 올바르게 반려견 교육을 시켜놨을 때는 결국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더 혜택이 들어오냐면 보호자에게, 그 다음에 우리 반려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의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하기란 결국 어렵습니다. 여기서 교육의 의미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 맡겨서 교육을 시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호자가 직접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런 준비가 되었을 때 반려견을 입양하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자, 보호자 핵심은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고 리더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호자라는 교육은 결국은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십.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은 굉장히들 많이들
학교에서도 많이들 배우실 거예요. 결국 리더가 누구 있냐? 우리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리더가 되고 싶지만 되는 방법을 몰라요.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킬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야단을 쳐야 되면 과연 야단을 칠 수 있을까? 근데 야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야단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칭찬과 야단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칭찬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누구나가 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근데 야단, 우리 아이를 야단을 쳐? 우리 개를 야단을 쳐? 어떻게 치지? 그쵸? 고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근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전문가와 여러분들 누가 야단을 많이 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누가 야단을 많이 칠까? 대화법이죠, 대화법. 우리 전문가들은 대화법이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납니다. 근데 일반 모든 반려인들은 나는 우리 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이뻐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단어법을 한번 보실까요? 무엇으로 시작하죠? 아침에 일어나면? 야! 안 돼! 하지 마. 그쵸? 잠잘 때까지 안 돼로 끝나죠? 거의 다 대화법이 어떻게? 잘못되어 있다. 즉 올바르게 교육하고 리더자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이 무엇인지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자, 산책은 반려견과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쵸? 산책은 반려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우리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 산책하기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죠. 진짜요? 그럼 진짜요? 물어보면 글쎄 피곤할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진짜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쵸?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되는 시간인데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불행하단 말이죠. 왜일까? 눈치 보는 산책, 마지못해 나가는 산책, 어쩔 수 없이 반려견을 기르니까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산책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결국은 불행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산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 문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가족 간의 갈등 문제에서도 산책에서 시작이 되고요. 행동 교정에서도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산책은 뭐? 분리불안, 지진, 공격성, 통제불능 이 모든 것이 산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그죠? 근데 그럼 과연 산책이 어떤 산책일까? 그거 뒤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볼게요. 교육의 목적을 알죠. 정확하게 알자. 보호자가 모르면 반려견도 따라하지 않는다. 자, 교육 목적. 여러분들 교육의 목적을 이해하고 계신가? 그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교육의 목적. 뭐지? 교육을 왜 시켜야 될까?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개가 살아야 할 공간은 인간의 공간이다. 사람과 함께 동거하는 거거든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개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죠. 왜일까? 반려의 문화거든요. 흐름이거든요. 예전에 반려동물 길렀을 때와 현재 반려동물과 함께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복잡한 환경. 도심 속의 반려문화거든요. 도심 속에 살아가는 반려문화는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반려견과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반려산업이 애정산업으로 바뀌었다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려견 때문에 더 편해지고 내가 사랑받고 즐겁고 해피해져야 되는데 반려견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반려동물 인구와 숫자는 더 늘어나 안 늘어나요? 전문가 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현대사회거든요. 저희는 항상 이런 얘기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옆 사람 한번 얼굴 살짝 볼까요? 모르는 사람이겠지만. 그렇죠?
자,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와 문제점들을 또는 비밀이 있었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 부모님에게 또는 동생과 형제지간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나눌 수 있다 없다? 없죠. 친한 친구한테 내가 비밀 얘기를 지금 했어. 뒤돌아서니까 저것이 딴 데 가서 금방 다 얘기하지 않을까 고민이 되죠. 미쳐버리죠. 자, 스트레스 받는 것을 누구에게?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고 사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다? 우리 반려동물에게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문제성들은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자, 교육입니다. 훈련 사전적 의미, 다양한 동작, 기술을 가르치는 거. 자, 예절 교육은 행동, 예절 교육은 매너를 지키는 거. 저희가 이제 훈련과 매너를 두 가지를 해요. 행동 교정하고 훈련하고 나누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훈련 교육에 있어서 동작과 기술을 가르치는 거.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가르치는 거. 매너를 가르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거 따라서 해볼까요? 칭찬, 야단.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매너를 가르치는 것은 행동 교정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칭찬과 야단에 대한 구분이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쉬운 예로 이런 거죠. 우리 개는 사람이야. 아, 이뻐, 사랑해, 나는 무엇을 했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났고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모든 얘기를 개 앞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단어를 막 얘기를 해. 우리 강아지가 그래,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모르죠. 칭찬과 야단에 대한 구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정의를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동작, 기술, 훈련소에 입소되면 3 내지 6개월 정도 훈련 동작의 기술을 가집니다. 행동 교정, 매너를 지키는 것은 일주일 정도 잡아요. 일주일 정도 잡고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칭찬과 야단이라는 단어 인식을 정확하게 개에게 알려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교육은 현실이다. 감성이 아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TV 프로 방송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강아지 반려동물 대하는 것이 상점모시 듯하죠. 그렇죠? 무조건 오냐 잘했어 이쁘다.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우리 반려견 소통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뭐예요? 다양한 이야기를 막 한다 하더라도 개들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집니다. 자, 교육은 냉정한 거거든요. 한번 볼까요? 저는 훈련 교육을 시킬 때 목줄과 니드줄, 하네스, 농 니드줄, 자동 목줄이라는 것을 다 일일이 설명을 합니다. 왜 설명을 할까? 줄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훈련 교육을 시킬 때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줄 수 있는 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아지들 기르시는 분들, 반려견 기르시는 분들은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모른다. 잘 몰라요. 그쵸? 잘 몰라. 그래서 목줄을 채면 왜 목줄을 채지? 그냥 목줄 채지 않고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단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그쵸?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감성, 자극, 통제, 단어부터 벌써 거실이죠. 자, 통제를 했을 때 가장 많아지는 것은 통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제했을 때 멈추게 되면 보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줄 채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왜? 줄을 채지 않고도 간식 가지고 클리커를 가지고도 교육할 수 있는데. 자, 바꿔볼게요. 저도 이제 이럴 때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대화를 합니다. 저는 우리 개는 목줄 채는 거 싫어요. 채지 않고 교육을 시켜줄 수 있으세요? 물어봐요, 저한테. 시켜요, 못 시켜요? 시킵니다. 시켜요.
예를 들어서 목줄 채지 않고 클리커, 간식만 가지고 훈련 교육 시킬게요. 훈련 기간 1년 잡을게요. 1년. 자, 그럼 아무리 사나운 게도 1년 동안 제가 시간 투자하면 돼요. 그럼 한 달에 교육비 100만 원씩 잡자고요. 1200만 원. 자, 여러분은 1200만 원 주고 교육을 시킬 것인지. 자, 목줄 챕니다. 목줄을 잡고 니드줄 잡고 컨트롤 해요. 훈련 기간 한 달 100만 원.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하시겠어요? 1200만 원짜리 하시겠어요? 100만 원짜리 하겠죠. 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은 현실입니다. 교육은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 강아지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걔를 리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포인트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 시킬 때 냉정하게 훈련시킬 때는 냉정하게 교육을 시켜주셔라. 가서 오냐 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교육의 목적이라 했어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일어나. 옆에 하우스입니다. 따라서 할게요. 앉아. 제가 따라서 하려는 거 굉장히 중요해서 따라서 하려는 거예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 자, 이 6가지 교육을 걔들이 이해를 하면 사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플러스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은 소리, 환경, 동족, 사람입니다. 이 사회성도 좋은 기억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주시게 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했죠? 교육의 목적이라 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 자, 볼게요.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강아지 기르는 사람들 다 시켜요. 이리 와, 집에 들어가 다 시키고 있어. 그쵸? 그럼 물어봐요. 앉아 왜 시키지? 여러분들 강아지 많이 기른다 그러면 제가 다 물어봤을 거예요. 안 기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데 앉아 왜 시키죠? 왜 시켰지? 엎드려 왜 시켰죠? 자, 기다려. 지금 기다리고 있죠? 엎드려 기다리고 있어. 기다려 왜 시켰죠? 이리 와. 왜 시켰을까? 이리 와를. 집에 들어가. 왜 시켰죠? 옆에 따라다니기 왜 시켰죠? 자꾸 제가 물어봅니다. 왜 시켰을까요? 목적을 알지 못하면 시키지 마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쵸? 할 필요 없잖아. 그냥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아는 거.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교육을 시킵니다. 자, 볼게요. 앉아. 그냥 몇 사람만 물어볼게요. 아까 강아지 기르신다는 사람 고객들이 다 어디로. 자, 강아지 기르시는 분. 앉아 왜 시키죠? 또. 자, 기다려는. 그래.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육의 목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앉아를 시켰을 때 나한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찾는 거야.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 잘하니까 목줄 매기 편해. 앉아 잘하니까 빗질하기 편해. 앉아 잘하니까 진료하기도 편해. 앉아 잘하니까 손 만지기도 편해. 앉아 잘하니까 머리를 쓰다듬기도. 그냥 갖다 붙이세요. 막 붙이세요. 목적을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목적을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이래서 내가 앉아를 시켰구나. 자, 기다려가 잘 됐어요. 예를 들어서 기다려는 모든 동작이 정지 상태입니다. 다음 명령에 대기하기 위한 순간 조용히 기다리는 거. 근데 기다려가 잘 되니까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 짖어 안 짖어요.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 짖어 안 짖어. 사람이 막 지나가 짖어 안 짖어. 우산 들고 가는 사람, 차량, 오토바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 유혹이 있어. 근데 기다려가 잘 되니까 어떻죠?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초인종 띵동 누르면 걔들이 어떻게 돼? 문 밖으로 쫓아나가다 신나게 짖고 난리 나잖아요. 기다려? 그럼 초인종 눌러도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즉 앉아 엎드려 기다려 이리 와 옆에 하우스라는 것을 먼저 놓으시고 목적을 써놓으시는 거예요.
내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내가 편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면 교육을 시키지 마세요 하더라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한테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럼 우리 반려견에게는 뭐가 좋죠? 보호자가 뭐를 해요? 좋아하는 간식 주겠죠. 쓰다듬어 주겠죠. 이뻐해 주겠죠. 환호해 주겠죠. 그쵸? 걔들한테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의 의미에 대해서는 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걔들이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 자, 교육 목적의 포인트, 교육력 훈련 포인트입니다. 아까 목줄과 니둣줄, 사람과 반려견의 통역기입니다. 통역기. 언어 전달을 번역을 해주는 것이 통역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목줄과 니둣줄입니다. 그냥 목줄과 니둣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목줄, 목에 채우는 줄이 크게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초크체인, 쇠사슬 된 거, 광포 칼라, 넓은 거, 핀치 칼라, 스파이크 체인.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네스, 가슴줄 있죠. 자, 그럼 목줄과 하네스 두 가지로 요약해 보자고요. 목줄도 다양한 것이 있단 말이죠. 다양한 목줄이 왜 만들어졌을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 또 목적이라는 걸 항상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저 줄이 왜 만들어졌을까? 먼저 내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럼 본능적으로 가볼까? 행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하네스를 채우게 됐어. 목줄과 하네스로 나눠졌죠. 하네스를 채우는 개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훈련 교육을 시키면 과연 편안하게 잘할 수 있을까? 개들에게 정말로 편안할까? 아니면 개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 볼까요? 하네스를 채우면 자동적으로 무슨 본능이 생기는 줄 아세요? 첫 번째, 질주 본능이 생깁니다. 뛰쳐나가는 버릇, 달려나가는 버릇들이 생겨요. 처음서부터 질주 본능이 생겨. 하네스를 채우면 목에 자율성을 가져. 짖는 버릇이 생겨요. 낚아채는 버릇들이 생겨나요. 어렸을 때부터 하네스를 굉장히 많이들 채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네스는 그럼 어떤 목적을 두고 있지? 가장 큰 목적이 뭐가 있죠? 하네스를 채우면 어떤 용도로 쓸까? 사실 가슴줄 채울 때는 짖는 훈련 시킬 때 가슴줄 채워요. 그 다음에 무는 훈련 교육 시킬 때 가슴줄 채워. 그 다음에 수색, 트래킹 할 때 하네스를 채워. 맹인 안내견 할 때 하네스를 채우고요. 그 다음에 언제? 썰매 마차 끌 때 하네스를 채웁니다. 하네스를 매는 순간 개들이 앞으로 달려나가는 버릇들이 생겨. 그럼 하네스를 채우는 순간 통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쵸? 통제가 되지 않아요. 자,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농줄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죠. 몇 메다? 니둣줄 길이 2m. 세상에 2m 니둣줄 규제하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해가셨죠?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책임이 더 크죠. 이 전문가들의 책임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 즉 줄에도 쓰이는 길이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농줄을 착용해야지만, 하네스를 착용해야지만 개에게 자율성을 줘야 된다는 우리나라의 열광적이었던 해가 불과 몇 해 안 됩니다. 이 당시는 짧은 니둣줄을 잡고 그 다음에 목줄을 채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학대한다고 했어요. 그쵸? 근데 농줄과 하네스를 채우니까 어떤 개들이 많이 생겼어? 개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짖는 사고, 짖음, 통제불능, 공격성, 이런 것들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 볼게요. 자, 본능이라고 했습니다. 본능에서 줄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줄은 보호자보다 앞서게 되면 길이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왜 농줄을 쟀을 때 문제들이 됐을까? 3m, 5m 니둣줄을 채웠을 때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됐을까? 본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m면 줄의 길이가 1.2m면 내 팔 길이 1m 잡으면 2m는 넘어가겠죠. 자, 볼게요.
5m 니드줄, 자동 목줄, 3m, 5m 니드줄이 되죠. 몇 미터 안에 들어오는 사람 물린다? 5m 니드줄이면 6m 안에 들어오는 사람 물리게 돼 있고요. 3m 니드줄이면 4m 안에 들어오는 사람 물리게 돼 있어. 근데 줄의 길이에 따라서 내가 저 중앙에 있으면 전체가 물릴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 통제의 능력입니다. 5m면 내가 최소한의 4-5번의 줄을 당겨야지만 걔를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3m면 3-4번을 당겨야지만 컨트롤할 수가 있어. 이해 가셨죠? 즉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서부터 좌우가 되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생각할 것이 뭐냐? 복잡한 환경 속에서 걔를 컨트롤할 때 문제가 생겨난다. 자, 니드줄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통제, 반응, 결과. 자, 여러분들은 니드줄을 잡고 걔를 컨트롤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줄의 길이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분들 일반 반려인분들이 어떤 긴 줄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니드줄 잡고 다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묶어서 다니죠. 그렇죠? 손에 칭칭칭 감아 안 감아요? 칭칭칭 감죠? 근데 강아지들이 걔들이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면 왼쪽 가고 다리 꼬이면 다리 그냥 들기 바쁘죠. 그쵸?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문제가 되거든요. 강아지 교육법은 간단합니다. 보호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있거든요. 자, 그래서 교육 가기 전 명령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입니다. 말로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말로 하는 명령어. 자, 여러분들 말로써 명령을 내려주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안 돼, 좋아. 이 다양한 말로써 표현하는 말로써 하는 명령. 두 번에는 몸짓 언어입니다. 몸짓 언어. 몸을 어떻게 행동하느냐. 몸의 동작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 그쵸? 강아지가 오른쪽 가면 오른쪽 따라가죠. 왼쪽 가면 왼쪽으로 가죠. 강아지가 달리면 달려요, 안 달려요? 그 다음에 강아지가 한 바퀴 돌면 사람도 따라서 돌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행동할 때마다 몸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잘못된 표현이죠. 자, 세 번째는 니드줄입니다. 니드줄 언어. 줄로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제가 세 가지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말은 안 돼, 옳지. 명령어는 달라져야 됩니다. 잘못됐을 때의 명령과 표정이 바뀌어야 돼요. 잘했어. 칭찬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밝아져야 되겠죠. 리액션이 커져야 됩니다. 커질수록 우리 아이들은 보호자 말을 더 빨리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자, 칭찬과 야단이라는 것은 8대2의 비율을 둡니다. 칭찬이 8이고 야단이 2거든요. 자, 말로써 정확하게 걔에게 인지시켜줬어요. 두 번째는 몸짓입니다. 자, 가자 하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가자 하고 정말 줄 사리기 굉장히 불편해요. 막 돌아. 근데 오른쪽 돌 때 정확하게 옆에, 왼쪽으로 돌 때 당겼어요. 똑바로 섰어. 가자. 똑바로 걸었어. 똑바르게 걸면 걔도 똑바르게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몸이 어떻게 표현을 했다? 우리 반려견이 행동하는 대로 쭉 가다가 다리 들고 막 그래. 그럼 보호자는 어떻게? 기다려. 쭉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강아지가 걸어가면 또 강아지가 가는 대로 따라가. 몸짓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강아지가 행동하는 것에 내가 몸짓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반려견이 따라올 수 있도록 정확한 표현을 해주는 거. 이렇게 몸의 동작. 자, 세 번째는 니드줄입니다. 니드줄. 자, 니드줄은 왼손, 오른손, 양손 줄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근데 많은 보호자님들은 줄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 몸은 바른 자세에서 당당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왜일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자, 보호자가 중심점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보호자와 함께 걸어갔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볼게요. 나는 내가 반려견을 기르지 않다 하더라도 산책하는 반려인들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보호자가 중심점이 됐을 때 걔가 어디 있다. 첫 번째 어디 있죠? 앞에 가죠. 두 번째 어디 있어요? 옆에 붙죠. 세 번째 어디 있어요? 뒤에 있죠. 네 번째 어디 있죠? 안고 다니죠. 다섯 번째 어디 있죠? 유모차 태우죠. 여섯 번째 어디 있죠? 안고 다니죠. 그쵸? 자, 그럼 우리 반려견의 행동 성향은 어떻게 바뀌어질까? 자, 그냥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려견의 앞에 있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하죠? 짖죠. 달려나가죠. 대소변 보죠. 냄새 맡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보통 보호자보다 앞에 있는 것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 이번에는 옆에 붙는 아이들 한번 볼게요. 옆에서 보호자가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뛰면 뛰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다른 사람 보고 짖는 강아지 보셨나요? 다른 개 보고 짖는 강아지 보셨나요? 오토바이 차량 다른 거 보고 짖는 거 보셨나요? 못 봤을 거예요. 보호자 옆에 붙는 순간 우리 반려견은 굉장히 보호자와 소통이 잘 됩니다. 자, 뒤에 있는 아이들. 뒤에 있는 아이들 성향이 뭐예요? 소심, 공포, 두려움, 예민한 아이들. 뒤에 있는 아이들 좀 가다가 안 가. 그러니까 보호자가 안고 다니죠. 그렇죠? 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안 좋아지거든요,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게 원하지 않으면 안아달라고 매달리죠. 즉, 걔를 자유자재 통제할 수 없는.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강아지랑 같이 소통하는 산책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 왜일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우리 반려견들이 밖에 산책 나가면 왜 좋죠? 왜 좋아할까? 기분이 왜 좋아지죠? 집 안에서 밖에 나가니까 좋다?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하기 때문에 좋을까요? 보호자와 함께 하기 때문에 좋은 거지 혼자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라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이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현관문 밖에 나가는 순간 니들줄 딱 끌어주고 보호자님 후다닥 하고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강아지 혼자 밖에 나가 신나서 밖에 혼자 다 돌아다닐 것 같죠? 바로 보호자 있는 곳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훈련 교육의 핵심 포인트는 설득력에 달려 있습니다. 설득력.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자, 사람의 산책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 왜 옆에 붙으면 좋은지. 자, 제가 우리 여자친구랑 같이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면 어떤 산책이 제일 좋죠? 팔짱 끼고 눈 마주치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져 봤을 때 가장 행복한 산책, 걸음걸이 보행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걸어가다가 저기 아는 사람이 나와. 저기 오고 있어.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뭐래요? 야, 너 창피하니까 먼저 가. 먼저 앞에 가라 그래요. 먼저 앞에 보내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자, 이번에는 바꿔볼까요? 또 똑같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너 창피하니까 뒤에 따라와. 뒤에 따라오라고 나 혼자 걸어가. 무슨 생각 들겠죠? 미쳐버리죠. 그쵸? 그럼 어떤 산책이 가장 좋냐? 함께 가는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자, 행동 성향이라는 거는 강아지랑 같이 산책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테스트를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아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내 눈을 몇 번 바라보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 강아지랑 같이 나갔어?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어머? 집에 돌아올 때까지 한 번도 안 쳐다보네? 언제 쳐다보죠? 유일하게 쳐다볼 때 이런 데는 꼭 쳐다보더라고요. 마킹할 때. 대소변 볼 때는 주인 쳐다봐. 그 외에는 주구장창 자기 맘대로 가죠. 그렇죠? 우리 반려견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호자와 소통 교감이 잘 되는 아이들은 항상 눈을 바라봅니다. 같이 바라보는 산책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산책이 될 수 있다. 자, 반박자. 니드줄 착용할 때는 교육시킬 때 이제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행동에 뭐를 해요? 반응을 하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지적을 합니다.
야단을 칩니다. 반박자 빠르게 잘못된 행동하기 이전에 미리 컨트롤합니다. 이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반박자 빠른 타이밍이라는 걸 기억해 줘라. 자, 그래서 보호자 옆에 있을 때 보상 타이밍. 그다음에 보호자와 벗어나가려고 하면 나가지 못하도록 교육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심 속의 산책이라는 굉장히 복잡한 계열을 써요. 사람이 온다. 미리 옆에. 자전거가 간다. 옆에. 오토바이 간다. 옆에. 다른 동물 있다. 옆에라는 것을 먼저 명령을 내려주는 것. 자,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또 교육을 시켜주는 것. 자, 우리가 바른 산책 문화 만들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아파트 단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나가면 개들이 어떤 행동을 하죠? 기둥이 있다. 벤치가 있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마킹하겠죠. 냄새를 맡겠죠. 한 마리를 보고 나면 두 번째 다른 아이가 또 가면 또 그 장소에 가면 또 뭐를 하죠? 마킹하죠. 근데 이 행동이 잘못된 행동인지 안다 모른다. 반려인들 잘 몰라요. 진짜 잘 몰라.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아. 그죠? 근데 비반려인이 봤을 때 과연 저 모습이 과연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반려견은 대소변도 습관적 행동입니다. 처음서부터 내가 정해진 곳에서 대소변을 보게 교육을 시켜주면 그곳에만 가서 마킹하는 습관이 길들여지거든요. 아예 처음서부터 실내의 배변을 교육을 시켜주시면 밖에 나가서 대소변 보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대소변 보려고 나가죠. 자, 그 내용도 뒤에 있습니다. 자, 산책은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바른 교육을 시켜줘라. 그래서 처음 강아지 입양해서 좋은 기억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짖지 않아야 될 땐 짖지 말아야 되고 배변 장소가 아니면 배변 장소 활동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거. 자, 여러분들도 보시면 반려인 분들이 이런 모습을 꼭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모습? 나는 아무리 반려동물 좋아하고 사랑한다 하더라도 내가 과연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을까?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해 안 가시면. 나는 개를 되게 좋아하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 지나가는 개들이 우리 집 대문 앞에다 다 대소변을 봐.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리 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다니시잖아. 그쵸? 단지 집이 아닐 뿐이죠. 벤치, 잔디밭, 그 다음에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마킹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화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랐던 것이 결국 반려인 분들이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 잘못된 것으로 왜 잘못된지에 대해서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개니까 당연하게 대선 봐야죠. 나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산책은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 산책이라는 것은 눈치 보는 산책을 하거든요. 남을 배려하는 산책이 돼줘야 되는데 산책 나가기가 결국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일까? 아파트 단지 산책도 좋아요. 근데 오피스텔 많은 거, 빌라가 많은 거 산책하기가 쉬워요.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는 순간 대소변을 어디다 봐야 되지? 기둥에다 봐야 될까? 남의 차 뒤에 더 가서 살짝 대소변을 보게끔 만들어줄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자, 교육 들어가기 전 관찰놀이. 이건 관찰놀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산책을 하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2인 1조가 돼가지고 한 사람이 평상시와 똑같이 산책을 하시고요. 한 사람은 3m 정도 뒤에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걸어가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뭐 대소변 볼 때 보호자는 어떤 행동을 하고 취하고 있는지, 치워주고 있는지, 컨트롤 하는지, 대소변 다 쌀 때까지 기다려주는지. 또 걔가 막 사람 보고 짖으면 우리 뒤에 따라가시는 분이 보호자는 또 어떻게 행동하는가, 걔를 안고 다른 데로 도망가려고 하는가, 그냥 말로만 안 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지 누가 적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문제점들이 나와 안 나와?
문제점들이 딱 나와요. 그거 보고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개선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뭐 산책 사유화는 아까 설명했던 거랑 같고요. 좀 넘어가고요. 자, 바르지 않은 산책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산책 중 어디든 마킹을 한다. 제일 많죠. 바르지 않은 산책. 어디든지 마킹하는 거.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짖는다. 지즘 때문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즘 때문에. 그렇죠? 지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 보고 짖고 난리 나니까 꼭두 새벽에 한밤중에 아무도 없을 때 이렇게 자꾸 피해서 산책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다른 반려견이나 동물을 보고 짖는다. 그 다음에 줄을 길게 늘어져서 통제가 어렵고 자동차, 오토바이, 유모차가 다니면 삶을 보고 반응을 한다. 그 다음에 우리 개는 공격성이 없다. 목줄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르지 않은 산책의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책 나가기 전 무엇을 고민하는가? 자, 보겠습니다. 바른 산책 위해서 반려인들이 꼭 생각해야 하는 거. 반려견 욕구 어떻게 해소를 시켜줄 것인가? 산책 적정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산책 적정 거리는 얼마 될까? 일주일에 몇 번 산책을 나가야 될까? 자, 지금 이것이 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예요?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누구는 일주일에 산책 몇 번 나가죠? 그러면 하루에 2번, 3번 나갑니다. 저는 하루에 무조건 한 번씩 나갑니다. 나는 2, 3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근데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제가 물어보면 많이 나가는 사람도 스트레스, 안 나가는 사람도 스트레스. 근데 여기에 뭐가 달려있냐면 미안함이 달려있습니다. 미안함. 항상 미안함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던 사람이 바빠서 못 나갔어. 무슨 생각 드시죠? 미안해요. 저분은 일주일 내내 나가는데 본인은 일주일에 2, 3번 갑니다. 무슨 생각 드시죠? 미안해요. 항상 미안하단 말이죠. 산책이 언제부터 미안했는지 몰라. 근데 요즘은 더 어떤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지 아세요? 하루에 몇 시간 가야 돼요? 물어봐. 몇 시간 가야 돼요? 1시간 갔더니 다음에 1시간 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3시간 가야 돼요. 시간은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몇 킬로 가야죠? 킬로 수도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산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보호자가 행복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간보다도 5분, 10분을 나가더라도 내가 허용되는 시간, 내가 가장 해피한 시간을 즐겁게 나가는 것이 산책의 가장 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꼭 정해진 시간, 내가 몇 시에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 제가 바빠서 산책을 못 나가면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요. 나 오늘 시간 되니까 오늘 쫑이 운동 못 시켰으니까 운동 좀 시켜주세요. 아, 엄마도 할 일이 많은데 그때부터 스트레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산책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그다음 보행,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는지, 뭐 목줄, 리드줄,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줄에 대한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 지금 이거부터 한번 또 가볼게요. 산책 왜 나가냐고 물어볼게요. 왜 나가시죠? 제일 많은 대답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쵸? 자, 두 번째는 대소변을 보기 위해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 그쵸?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야? 의무적으로 마지못해서 나가는 산책. 이런 게 제일 크죠. 자, 그럼 산책을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나가는데 과연 스트레스가 풀어질까 안 풀어질까 한번 볼게요. 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산책을 맨날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맨날 나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냄새 맡아주기 위해서 나간대. 냄새 맡아주면 걔들도 스트레스가 쌓일까 풀어질까 또 물어봐요. 글쎄요. 대소변 보는데 여기저기 대소변 보는데 그걸 다 하나하나 치우고 다니려면 그 다음에 대소변 볼 때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또 눈치 보죠. 이런 문제점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볼게요. 산책 나갈 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요 그림을 한번 쭉 보시고요.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위에 그림을 보면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을 봤어? 목표물을 봤죠.
목표물 벌써 이 상태에서 리드줄이 놓치면 100% 사고가 나죠. 그럼 이 그림이었을 때 내가 옆에서 한번 서 있어 볼게요. 내가 혼자 서 있고, 그러면 좀 제가 스릴을 더 느끼고 싶어. 우리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가 우리 같이, 여기 우리 스틸리랑 같이 서 있어. 요렇게 줄 잡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막 걸어와.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들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불안하죠. 잘못하면 물릴 것 같고 무서워. 똑같이 여기는 맹견들도 있어. 자, 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있는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죠? 와, 무섭다 보다 멋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그쵸?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이해가셨죠? 자, 산책 나갔을 때 그림도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 아이를 볼게요. 누굴 쳐다보죠? 보호자 얼굴을 쳐다봐. 나도 같이 눈을 쳐다봤을 때 그 행복감은 더 커, 안 커? 자, 이 모습을 볼게요. 이것은 과연 산책하는 것인가? 걔가 가는 대로 보호자가 뒤에 따라다니는 것인가? 보호자가 따라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걔가 먼저 가고 다른 곳 시선을 집중하고 돌린다는 것은 결국 생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문제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손 들어볼게요. 산책 도중 여기저기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1번 쌓인다, 2번 풀어진다. 자,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여기저기 냄새를 맡고 다녀요. 노즈워크 냄새 맡아줘야 된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산책하는 가장 큰 것이 뭐야? 냄새를 많이 맞춰줘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과연 스트레스가 풀어질까 쌓일까? 쌓인다 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풀어진다. 냄새를 많이 맡으면. 예. 자기가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로 갑니다. 기둥에 마킹을 한다면 걔들이 다니면서 여기저기 마킹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산책 동네 한 바퀴 돌면. 그럼 스트레스가 쌓인다, 풀어진다. 자, 스트레스가 쌓인다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풀어진다. 그래, 자기가 내가 어디에 손을 들었냐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번째, 산책 도중 반려견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간다. 자, 가다가 기둥 있으면 기둥 찾아가고 오른쪽 왼쪽 막 다니잖아요. 이때 스트레스가 풀어진다. 손 들어보시고. 쌓인다. 네, 자기 손동호 기억해 보세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산책 도중 여기 냄새를 맡으면 노즈워킹이라죠. 밖에 나가서 냄새. 냄새는 뭐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찾기 위한 행동이죠. 근데 여러분들 구조견 하실 거죠? 우리 아이가. 탐지견 하실 건가요? 폭발 마약 탐지 수색견 할 건가요? 아니죠. 냄새를 맡으면 왜 스트레스가 풀어질까? 왜 스트레스가 쌓일까? 네, 냄새를 많이 맡으면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이 쌓입니다. 왜일까? 자,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결국 찾는다라는 거거든요. 찾는다라는 거. 산책하는 것은 보호자와 함께 걸어가는 산책이거든요. 이미 우리 반려견들은 후각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후각이 굉장히 뛰어난데 일일이 가서 탐색하고 찾아내줄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일까? 도심 속의 산책 다시 갑니다. 보호자와 함께하는 산책. 이미 우리 반려견들은 걸어가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냄새는 이미 사전 정보를 다 수집한다 못한다? 걸어가는 순간 사전 정보 수집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강아지 시기, 저희는 이제 항상 5개월 미만 때 얘기하거든요. 특히 3, 4개월 때는 냄새 맡고 확인하는 것도 좋아요. 다 일일이 맡고 확인하는 것 좋아. 근데 성장했을 때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마킹해서 암컷이든 수컷이 가서 마킹한 자리에 가서 냄새를 맡고 수컷이 영역 표시 행동을 하자.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해. 내 영역에 누가 왔지? 그것도 스트레스가 되죠. 오히려 찾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림보다는 누구랑? 보호자와 함께 바라보며 걷을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지 않고 차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기둥의 마킹을 볼게요. 마킹도 역시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역 표시? 좋아.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요? 내가 사는 내 집 안. 여기는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집 안에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 막히게.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공간에도 마킹 해야지. 그쵸? 근데 바꿔볼까요?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어. 여기저기 다 마킹해. 영역 표시를 해. 그곳 내가 사는 공간이 우리 집인가요? 우리 땅 아니잖아. 우리 땅 아닌데 굳이 마킹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마킹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긴장감을 조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마킹하는 행동 자체마저도 어떻게? 무조건 스트레스가 다 풀어지는 건 아니에요. 다 쌓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어떻게? 갔을 때 자기 최소의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보호자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 마킹하는 것은 결국은 누가? 보호자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왜일까? 다른 사람, 비반려인들을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에서 여기저기 마킹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히려 기둥에 마킹하는 것도 걔들이 심리적으로 찾기 때문에 문제가 더 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반려견이. 자, 산책도중 사람을 보고 짖는다. 스트레스 짖는다는 건 결국 서열의 문제도 되고 지짐과 공격성이 난다라는 것은 결국 통제불능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짖는 것도 걔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요구성 지짐도 있을 거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짖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짖는 건데 산책 밖에 나가서 짖는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저기 산책 도중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통제불능이죠. 통제불능은 이미 계획의 모든 것을 계획에 밀려졌다는 거거든요. 보호자 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보호자와 함께 차분하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있어 없어? 없죠. 분리불안이 사라지죠. 지짐이 없어지죠. 공격성이 없어지죠. 말 잘 되니까 결국 실내에서도 문제견이 될 확률은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개와 교감, 소통하는 시간이 산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는 시간만큼은 좋은 기억,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은 결국 누가? 보호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뭐 니드줄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저희가 전국 바른 산책 문화 만들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른 산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안전한 산책을 통해서 지짐과 공격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산책. 그 다음에 반려견의 복잡한 도심 속의 산책은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호자를 믿는다 그랬거든요. 보호자가 보호자 역할을 못하고 보호자가 불안감을 형성을 시켜주면 걔는 결국 짖어서 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려견 돌발 상황 예방과 안전사고. 자, 돌발 상황이라는 건 밖에 올바른 산책 문화가 형성이 되고 옆에 붙는 교육이 되면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통제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랬어요. 돌발 상황은 언제? 니드줄이 없었을 때 또는 우리 반려견이 먼저 나갔을 때 이럴 때 문제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올바른 산책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늘어나고 있는 유기견 감소. 산책 교육, 예절 교육이 잘 되면 교육이 잘 된다는 것은 유기견 줄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왜일까? 교육이 잘 되면 개들이 건강해집니다. 보호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교육이 잘 된 아이들은 어때요? 조금만 아파도 어디로 가? 병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사람 물고 분리불안 심하고 짖고 문제만 많은 아이들 병원 갈래도 병원 비가 아깝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저거 내가 정이 있어 정은 들어가지고 버리지는 못하지만 고민 굉장히 하죠. 근데 말 잘 들어봐요. 천하에 없는 개가 돼. 그럼 누구? 나는 병원에 안 가더라도 강아지는 병원에 가고요. 나는 좋은 거 먹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좋은 거를 해주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책임감 있는 보호자가 한국의 매너 있는 시민경 교육으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전문 훈련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전문 훈련자는 보호자를 교육을 시켜서 보호자가 올바른 반려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역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보호자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난 내가 올바르게 교육을 받아야지만 반려인, 비반려인, 예비 반려인 할 것 없이 많은 사람과 함께 공존하는 문화에서 패티켓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반려인분들이 패티켓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반려 문화가 성숙하게 자리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 자, 바르지 않은 산책의 문제점. 자, 바른 산책이 되지 않는 것은 예절 교육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쵸. 예절 교육은 매너라 그랬어요. 예절 교육은 뭐를 가르치는 거? 다양한 동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야단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매너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보호자 반려견의 서열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 다음 패티켓 매너 교육을 무시했다. 이런 문제점들이 쭉 생겨나는 것이 바른 산책이 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생겨날 수가 있다. 자, 실내생활. 보호자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자,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키는 것이 제일 좋죠? 실내에서 시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실내에서는 저희들이 항상 우리가 행동 교정을 하거나 교육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실내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 실내에 들어가면 뭐가 없다. 목줄과 니드줄이 없다.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에 들어가는 순간 뭐를 해요? 목줄과 니드줄 잘 풀어주죠. 근데 실내에서부터 먼저 목줄과 니드줄을 해서 올바르게 걷는 거, 실내에서 조용히 있는 거, 다양한 기술, 앉아 엎드려라든지 옆에 따라다니는 거, 실내 교육을 먼저 시켜주셔라. 실내 교육이 확실하게 목줄과 니드줄을 통해서 만들어주시면 밖에 나가서 교육은 더 쉽게 해결이 된다. 이해하셨죠? 자, 결국은 타이밍이거든요. 실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때요? 목줄과 니드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리와 쫓아가면 걔는 벌써 도망가죠. 타이밍은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줄과 니드줄을 실내에서부터 착용을 시켜주고 교육을 시켜준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심리와 분노, 옆에 보호자 앞에 걷는 거, 뒤에 걷는 거, 안고 다니는 거,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거. 자, 유모차 태우고 다니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유모차는 언제? 아기 때, 걔가 아플 때, 그 다음에 쇼핑센터, 요즘 같으면은 쇼핑센터나 문화센터, 강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죠. 이럴 때 복잡한 환경에 갔을 때 유모차 태우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더 편안함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끔 실행해 주는 거. 근데 오늘의 핵심은요, 앞에냐, 옆에냐, 뒤에냐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산책했을 때 옆에 붙이는 교육 하나만 해결을 해주면 첫 번째 뭐라 했죠? 지점. 두 번째 뭐죠? 공격성. 세 번째 뭐죠? 통제불능. 이 모든 것이 앞에, 옆에, 뒤에 있었을 때 변화를 주는 거. 그래서 옆에 붙여서 함께 걸어가는 산책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 도심 속의 산책으로 본 심리 상태입니다. 산책이 왜 필요한가? 이걸 먼저 보시겠습니다. 복잡한 환경, 많은 사람들, 따가운 시선, 아파트, 빌라, 주거 형태, 문제 행동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반려견 보호자 스트레스에서 이런 것이 결국은 지금 이러한 현대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과 반려견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예절 교육을 시켜주고 바른 보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 하나씩 하나씩 보면 복잡한 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거 형태, 주거 문화는 아파트, 대단히 단지 문화 형태로 바뀌어지게 돼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것이 따가운 시선이란 말이죠. 따가운 시선이라는 것은 결국
지짐이 많아지거나 물려고 하거나 그러면 이웃 간의 갈등 문제는 서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주는 것. 바른 산책의 효과를 볼까요? 주는 행복, 걷는 행복. 걷는 것에 대한 뭐가 생겨? 자신감이 생깁니다. 산책하는 자신감이 생기죠. 두 번째는 뭐가요? 달리는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자,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같이 보호자가 걸으면 걷고 뛰면 뛰어. 자신감이 생기죠. 교감과 소통하는 사랑스러운 눈길, 내 말을 잘 듣고 함께 가면 가고 서면 서서 나타났을 때 항상 눈을 바라보게 되면 그 행복감이 주는 것은 2배 이상이 된다. 자, 가장 큰 것은 외출하는 자신감이죠. 외출하는 자신감.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아이가 스틀리거든요. 이 아래 놓은 순간 안절부절 못해. 막 짖어. 그래 막 나가려고 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하겠죠.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있어. 어때요? 불안합니까? 안 불안하죠. 굉장히 편안하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호자가 자신감이 생겨. 어디에 가더라도. 그렇죠? 자, 문제 행동으로 이웃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도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질병들이 발생을 하죠.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문제점이 큰 건 뭐다? 분리불안이 가장 큽니다. 분리불안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일종의 정신질환이에요. 우리 수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분리불안 많이 생겨. 침 흘림, 지증, 공포, 긁어, 자해. 그쵸?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죠?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심리적으로 편한 아이들일수록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 덜 받게 돼 있죠.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이 그림이었어. 이 그림 속에서 줄을 딱 놓치는 순간 대형 사고가 나겠죠. 대형 사고가 납니다. 자, 이 모습도 굉장히 우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아이는 짖겠죠. 막 짖을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볼게요. 어린아이가 우리 반려견을 데리고 뒤에서 가기 싫다고 해. 조금 있다가. 가기 싫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아이를 안고 가야 돼.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 안 힘들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럼 어떤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까? 아시죠? 해답하시죠? 해답할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머니가 아주 큰 대형견을 같이 걸어가. 이런 그림을 그려졌을 때 넘어지지 않겠죠. 사고 나지 않겠죠. 문제가 되지 않죠. 이런 걸어가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제가 미리 영상 유튜브를 한번 보고 오시라고 한번 제가 공지를 해드렸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조용한 공전 이용종을 치시면 오늘 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도움이 될 거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봐지거든요. 꼭 검색해서 한번 꼭 보세요. 이거 방송한 지 며칠 안 됐거든요. 며칠 안 됐는데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나와서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잘 만들어졌고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꼭 한번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KCMC 문화원은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한국형 반려동물 교육 인정 프로그램에서 반려견과 함께 걷기, 불러들이기, 낯선 사람과 인사하기, 쓰다듬기, 외모의 구름이 돌발적인 환경에서 방해 자극, 다른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반응, 낯선 사람과 있을 때 반응, 군종수 걷기, 정해진 장소 기다리기. 이 10가지 테스트는 퍼피 테스트, 이건 어덜트 테스트입니다. 퍼피 테스트, 어덜트 테스트, 맹경 공격 테스트라는 걸 만들었어.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반려견과 함께 걸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불러들이기가 잘 되면, 콜이 잘 되면 니드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불러들이기가 잘 되면. 그마치 보호자가 소통이 잘 된 의미가 사실 다 있어요. 자, 낯선 사람과 인사하기. 요즘 밖에 나가면 사람하고 인사들 많이들 나누죠. 강아지 뭐 인사법도 있을 거고요. 이랬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켜놓은 개들은 결국 문제견이 발생되지 않아. 이 10가지만 딱 넘겨주시면 10가지 교육만 테스트에서 합격을 하시게 되면 문제견 100%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테스트, 어덜트, 퍼피, 공격, 그 다음에 동반견, 바른 산책 걷기 대회, 이거는 저희가 전국 학생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생대회 유치를 해서 지금 올해 3회째 이제 개최가 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대학에도 반려동물에 관련된 과가 또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연은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 단어더라고요. 끝날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죠? 자, 뭐 두서없이 지금 빠르게 또 진행이 됐습니다. 혹시 또 뭐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 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산업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질의응답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시면 저는 바로 끝내도록 할 거고요. 자, 궁금한 거. 네. 마이크가 없죠. 질문하는데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자, 질문 주신 분은 이제 3년 됐는데 다른 개들 보고 짓고 사회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사회성이 떨어지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특히 이제 산책시킬 때 오늘 주제 내용과도 마찬가지로 밖에 나가는 순간 짖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자, 나이가 먹든 먹지 않든 교육은 지금 시작해도 돼요. 늦지 않았고요. 가장 쉬운 교육법이 아까 옆에 교육법이에요. 자, 옆에 붙는 순간 수능과 복종을 의미하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개들이 짖는다는 것은 앞에서도 짖기도 하지만 두려움은 피하면서도 짖거든요. 그 다음에 보호자에게 안아달라고도 또 짖기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옆에 붙이는 교육이거든요. 자, 옆에 붙는 교육을 제가 간단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딱 당당하게 쓰셔야 돼. 아까 몸짓 언어를 배웠죠. 걷는 거 연습을 먼저 합니다. 걷는 거를. 자, 니드줄 딱 잡고 짧게 잡으시고요. 걷는 걸 쭉 걸어가고 왔다 갔다 걷는 연습을 먼저 시작하세요. 자, 걸어갈 때 보통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예민한 아이들은 가다가 버티거나 앞에 가거나 자기가 막 뛰쳐나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옆에 붙여서 붙는 걸 시켜주시면 1m, 2m, 3m 할 때마다 이제 밖에 변화가 와요.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 옆에 붙여서 내가 서면 서고 멈추는 걸 먼저 딱 해서 걷는 거를 똑바로 걷는 거. 똑바로 걷는 거는 일직선 금을 그세요. 쭉. 그리고 그대로 걸어가는 걸 시켜주는 거를 왔다 갔다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오른발 기다려 투, 왼발 투. 내가 기다려 교육을 한 걸음씩 가는 교육을 시켜주세요. 기다려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이제 뒤에서 기다리는 거 되면 한 걸음 가면서 기다려, 두 걸음 가면서 기다려, 세 걸음 가면서 기다려. 그래서 보호자가 걸어갈 때마다 기다려 시켜주세요. 옆에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 애견 카페든 놀이터든 관계없어요. 우리 아이가 예민하게 하고 짖으려고 했을 때 옆에 붙이는 걸 시켜주시면 좋아요. 자, 보통 애견 카페나 호텔, 유치원, 놀이터에 가면 보호자님들이 제일 신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니드줄을 끌어놓고 노는 걸 제일 좋아라 합니다. 근데 사실 패티켓 지키는 것은 놀이터 공간에 니드줄을 끌어주는 것이 패티켓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 놀이터 운동장에서 먼저 간 개 10마리 개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패티켓은 10마리의 보호자가 10마리 개를 다 잡아주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 한 마리를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10마리가 우르르 달려오면 그 아이는 트라우마가 생기면 개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도 미리 양해를 구해 주시고요. 사람들 많고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옆에, 개들 많은 데 가서 옆에라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주시면 바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결국 보호자 리더십에 달려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옆에 붙이는 교육. 그거 하나 확실하게 시켜주세요. 자, 훈련사. 여러분들 훈련사에 관심 많으시죠? 없으세요? 여태까지 교육을 시키면서 제일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시키면서 강아지 때문에 힘들었던 건 없고요. 우리 보호자님 때문에 힘든 것이 가장 많습니다. 보호자,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행동 규정을 하거나 뭐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교육을 시켜야 되죠. 강아지 교육은 단순하거든요, 사실. 개들도 머리 좋은 개가 있고 나쁜 개가 안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두세 개를 먼저 앞서가는 개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웠어. 하나, 두 개, 세 개를 가르쳐 놓으면 또 다시 다 까먹고 하나로 가는 개들도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도 노력하면 개들의 교육은 다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거든요. 저희가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부분은 설득력이었습니다. 설득력. 보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즉 강아지는 목적성이 정확하게 가지면 내가 목적을 시키기 그 과정까지는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개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단지 레벨, 난이도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훈련소나 이런 전문가에게 개를 맡겼을 때 보호자가 결국 한다 안 한다. 크렘 걸리는 99.9%가요. 보호자님이 안 해서 걸려요. 왜? 훈련소에서는 훈련 잘하는데 집에 오면 왜 안 해요? 그쵸?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어요. 그게 사실 크레임 걸릴 내용이 아니에요. 즉 나는 보호자가 직접 개를 컨트롤하고 리드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개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착오 겪었을 때 힘들었었죠. 근데 그걸 시행착오를 겪고 난 다음에 보호자 교육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훈련소를 운영할 때 훈련소나 유치원 뭐 이렇게 다양한 직업군을 가졌을 때 개들도 살아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다치거나 순간적으로 싸워서 물리거나 또는 잘못해서 죽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또 힘든 부분은 그런 부분이 또 어렵고요. 요즘은 또 사람 때문에 또 힘들어요. 우리 전문가들 사람 때문에. 누구? 새로 배우는 훈련자들. 나 때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는데요. 저희 때는 진짜 고생들 많이 했던 사람들이 하는데 요즘은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는데 우리는 꼭두 새벽부터 잠잘 때까지 걔랑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화가 어떻게 됐어? 출퇴근하는 문화, 그다음에 시간도 지키는 문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살아있는 동물 컨트롤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렵더라.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강아지가 11살 된 리트리버인데 부모님께서 실을 외서 키우는 걸 좋아해서 마당을 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얘가 진짜 힘이 없는데 강아지를 실내로 다시 들여보내서 키우는 게 나은지 고견하는 뭘 해줘야 되는지 저 같으면 그냥 지금 현재 그 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뭐 실내 밖에 생활하던 아이가 또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 규제를 또 많이 받거든요. 밖에 이제 자율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걔들은 자기가 생활하던 패턴이 있어. 그걸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대소변 문제,
뭐 일일이 다 늦어주고 끊어주고. 근데 뭐 밖에서 자율적으로 개들이 있던 것은 이미 다 적응한 상태이거든요. 뭐 추위, 더위, 배구, 저 모든 것들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이 먹었다고 해서 또 실내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실내로 들어놓고 싶으세요? 불쌍해서? 자,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지금 이제 나이 노령견들 기르시는 분들이 사실 저런 분들 굉장히들 많아요. 뭐 이제 조금이라도 내 옆에서 더 돌봐주고 싶은 마음. 근데 걔들이 또 봤을 때 실내다 뭐 밖에 있다고 해서 보호자가 그만치 많은 사람 관심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안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실내에 들어갔을 때 우리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간에 그거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다 해결을 해서 다 안으로 들여놓으면 좋겠다 하면 그때 고려해서 한 번 더 들여놓는 것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들여놓고 싶고 우리 부모님은 싫다 하시면 그것도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요즘은 뭐 날씨 춥다고 해가지고 더 들여놓고 싶은 생각이 더 간절해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분요. 간식 주는 거? 제일 중에 이제 밥이나 간식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식사량을 주는 거에서 가장 좋아요. 간식도 걔들은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배가 부르면 부르다가 그 다음부터 줘도 안 먹지만 걔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먹거든요. 근데 간식 같은 경우 적당량 딱 주고 났으면 내가 냉정하게 안 줘야 되겠다 싶으면 딱 끊어주시면 돼요. 습관적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걔는 와서 표현을 합니다. 달라고. 표현할 때마다 보호자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딱 냉정하면 내가 나중에 안 줘버릇하잖아요. 며칠만 딱 안 주면 걔들 포기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걔들이 계속 시그널을 보낼 때 나도 계속 주다 보니까 이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데 내가 아니다 싶을 때 딱 자르세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네. 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뭐 회원사 이런 부분이 고생을 더 많이 하셨다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도 이 회원사가 참 고생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힘든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 물론 뭐 도심에 뭐 반려동물 유치원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해서 좀 그런 부분이 다양해지긴 했지만 또 이제 텔레비전에 회원사들이 어떤 굉장히 좋은 모습만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어떤 훈련사라는 직업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처우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런 아마 좀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훈련사의 직업의 가장 좋은 점, 좋은 점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좋은 점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점이죠. 두 번째 뭐죠? 기술입니다. 기술. 자, 제가 먹고 사는 방법은 어떤 거? 목줄, 니드줄, 내 손과 머리, 말. 자, 볼까요? 니드줄 얼마죠? 좋은 거 쓸까? 가죽줄? 5만 원. 5만 원. 목줄 얼마죠? 좋은 거 쓰자. 한 3, 4만 원. 그렇죠. 그러면 뭐 10만 원 안짝이죠. 요거는 관리 잘하면 1, 2년 쓸까요? 오래 써요. 2, 3년 쓰겠죠. 자, 이 기술적인 것은 여기서 좋은 거죠. 훈련사라는 기술이 가장 좋은 핵심은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나면 투자되는 비용이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어디? 내 머릿속에서, 내 손에서, 내 몸의 동작에서부터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지적 아까 되게 잘해 주셨거든요. 훈련사들도요.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들 딱 보면 항상 좋은 모습. 훈련 시범, 프리스비 팍 던지는 원바 딱 받는 거, 어질리티 뛰는 거, IPO 막 공격하는 거, 그다음 행동 교정하는 모습들 보시면 굉장히 폼나 안 폼나요? 굉장히 폼나죠. 근데 그런 기술을 배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 2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전문가로서 이 기술을 배우려면 최소한의 저는 5년에서 7년을 시간 투자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문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5년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결국 긴 시간이다, 짧은 시간이다.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굉장히 하면 벌써 7년 지나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라고 하면 또 나때라는 얘기를 항상 많이 듣는데 자기 시간에 대한 주말에 쉬어야 되고 그쵸. 주말에 놀러 다니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훈련사는 직업을 가지면 주말에 쉴 수가 없어요. 사실. 왜? 서비스거든요. 주말에 많은 분들이 옵니다. 면회를 오시죠. 면회 거기다 주말에 오다 보니까 제일 쉬지 못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동물을 다루다 보니까 개인 시간이 없어요. 강아지랑 같이 하는 시간이 많아.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좀 저희들 입장,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오너 입장이죠. 오너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견사 안에 저녁 밥을 줬어요. 저녁 밥을 주게 되면 요즘 같으면 7시에 준다고 치죠, 가령. 그럼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 6, 7시에 걔를 꺼내줘야 되잖아요. 6, 7시에 걔를 꺼내줘야 되는데 요즘 이제 출퇴근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침 몇 시? 9시. 저녁 6시 이제 출퇴근하는 걸 되게 출퇴근에 대한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자율성이 없어. 근데 요즘은 또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뭐 주 5일 근무도 이제 훈련소도 바뀌는 추세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 근데 배울 때만큼은 시간 자꾸 투자하세요. 이 강아지를 컨트롤하고 훈련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내가 한 만큼 기술이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는 가져올 수밖에 없고, 저희도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우리 훈련소는 제가 애견 훈련소를 시작을 해서 밑에 동생, 지금 이제 이찬종 소장이죠. 우리 넷째 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평우, 그 친구도 이제 동물농장 했는데 많이 나왔고 족하고 해서, 그 다음에 웅영이 우리 막내 고모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와이프 재서 씨 할 거 다 집안이거든요. 이쪽 훈련 분야가 정말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고 비전이 없다고 하면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비전은 굉장히 좋습니다. 또 뭐가 있죠? 이 직업은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 아까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반려동물 숫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전문가도 늘어나지만 전문가라고 해서 다 전문가가 될 수만은 없어요. 그중에 노력하는 사람, 그 중에서도 남보다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 성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훈련사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도 처음 얘기했듯이 저희가 높아요. 월급이 세요. 뭐 3년에서 5년 차 팀장급 이상 정도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4,500만 원 다 받아요. 4,500만 원 정도 다 받고요. 훈련 소장급 되게 되면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로 다 법니다. 기본적으로 벌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규모에 따라서는 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이 훈련 쪽이나 이런 훈련 기술이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애견 유치원, 애견 카페 이런 데가 오히려 수익이 덜 날 거예요. 일하기는 쉽다 어렵다.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면 정말로 배워야 되는 훈련 기술을 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 대학교나 그다음에 학원 이런 데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많이 또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훈련소를 잘 가서 다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선호하지 않아. 훈련소에 가면 어렵다고 하잖아요. 자, 왜 어렵죠? 목욕시켜야죠. 훈련시켜야 되죠. 관리해야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규모 자체가 움직여지는 것 자체가 애견 호텔 유치원하고는 차원이 틀려요. 근데 애견 호텔 유치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월급 받고 뭐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훈련 기술을 배울 수 있으면 배우셔라라고 얘기를 해요. 훈련 기술을 5년차 이상만 정말 시간 투자를 배우시게 되면 반려동물에 관련돼 있는 모든 곳에 갈 수 있다 없다? 다 갈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또 공무원들 좋아하시죠? 제가 이제 공무원 면접 시험관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 공무원, 9급 공무원 몇 대 몇 경쟁률? 몇 천 대 몇만 대 1이죠? 그쵸? 공부 열심히 해야,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6급 공무원 시험 봤습니다. 6급 공무원. 제 시험 감독관으로 갔어요. 6급 시험 보는데 3대1 경쟁률 3대1. 3대1이에요.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죠. 자, 8급, 9급 더 나죠. 왜? 이것은 반려동물 훈련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요즘은 탐지위원. 탐지위원도 어디 관세청, 경찰청, 그 다음에 철도청, 소방청 이런 데에서도 이제 공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지자체마다 뭐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이제 저기 유기동물 보호소가 또 생겨나요. 이런 데에서도 계약직 공무원도 또 요즘 뽑고 있거든요. 근데 가는데 굉장히 또 수월한 것이 이제 훈련 분야 이쪽에서도 많이 진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진출할 것도 생각해 주는 것도 좋다. 그 다음에 훈련 기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훈련 처음 기술을 잘 받고 배우고 익혀두시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지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제일 추구하는 것도요. 이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렵냐면 우리 교수님들도 계신데 우리 연암대학교 학생들이 330명이에요. 한 학년 저기 우리 동물보호계열 학생들이 취업들 내보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취업처가 없느냐? 취업처는 굉장히 많습니다. 취업처는 굉장히 많은데 취업을 시키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일까 고민을 해봤죠. 왜 도대체 안 나가느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동물 다루는 곳에 기숙사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또 취업하지 않습니다. 이해가셨죠? 그래가지고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들, 네, 역으로 바꾸시면 돼요. 역으로.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면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자기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면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는지. 자, 이제 다 끝나셨죠? 오늘 뭐 날씨도 굉장히 좋고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제가 들었는데 뭐 다다음 주면 다들 또 종강들도 하실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졸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 설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반려동물에 관련되어 있는 산업 적극 추천합니다. 이 분야도 굉장히 많고요. 아까 저희 상담사도 얘기했죠. 저희가 이제 전국적으로 심리상담사가 백수가 제일 많아요. 사회복지사가. 그러면 그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도 어떤 거? 반려동물 때문에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펫로스부터 해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그래 반려동물 전문 상담사가 되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 분야에도 이쪽에도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쪽 분야도 진출하시고요. 엮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과인지 엮으셔가지고 그것을 반려동물과 엮어서 직업군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